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김주희입니다. 제22대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마다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했는데요. 민주당은 현 정부 심판론을, 국힘은 집권여당 활용론을, 진보당은 거대 양당 타파론을 내세우며 지지세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3지대 신당인 이준석, 이낙연의 개혁신당 창당이 총선의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지역선거구 획정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복잡한 선거 지형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각 정당별 22대 총선 전망과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패널 소개해드립니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김화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민주당은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을 대리해서 서동용 민주당 전남도당 수석상임부위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이자 순천시 국회의원 후보 이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바쁘실 텐데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전남 유권자들의 지난 설 민심이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김화진 위원장님께서 먼저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네, 칭찬도 많이 있었고 또 핀잔도 많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역대 어느 정부에서 할 수 없었던 전라남도 구조 1천억 시대를 만드는데 우리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전라남도와 함께 협치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느냐, 그러한 칭찬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야당과 좀 협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꾸지람도 좀 있었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은 대통령께서 그때마다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화의 방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나마 소통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제발 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싸우는가 모르겠다. 이제는 그 혐오를 넘어서 좀 불쾌하다. 이런 반응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여야를 구분하지 말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치하고 화합하는 그러한 정당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유권자들 또 도민들 뜻에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주 가슴에 새기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동용 부위원장님께서는 지난 총선이고 설 민심 여론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예, 설의 현장을 다녀보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로 인해서 물가는 치솟고 민생은 아주 어려워졌다는 호소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그려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4%였습니다. 이 경제 성장률 수치가 일본보다도 떨어졌는데요. 경제 성장률 수치가 일본보다 떨어진 게 25년 만입니다. 네. 경제 운용을 잘못하면 경제 예측이라도 잘해야 될 텐데 세수 예측을 잘못해서 세수 펑크가 50조 원이 넘게 났어요. 이것도 역시 역대 최대치입니다. 경제 성장을 하려면 가계, 그다음에 기업, 정부가 각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그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요, 지난 하반기에 0%입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계속 종부세, 법인세 등 그 부자 감세에만 좀 올인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민생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생이 어려워지면 정치가 이걸 바로잡아야 할 텐데 대통령은 쌍특검법이나 이태원 특별법 같은 그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올인하고 또 한편 그 명품백과 같은 이 리스크 뒤에 숨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를 않거든요. 이렇게 정치가 실종되고 정부의 무능, 무대책 이런 그 형태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국민 생활들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새로운 그 나라를 좀 만드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셔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 관한 그 국민들의 민심을 저희들은 무겁게 받아들이는데 한편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그런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대한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좀 거듭나기 위한 노력, 이것도 함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런 노력 같이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 느낀 설 민심이 사뭇 다른데요. 이성수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예, 저는 설 전에도 그렇고 설 명절 연휴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순천의 아래시장, 우시장, 역전시장,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장을 찾으시는 시민들, 그리고 순천역과 터미널에서 고향을 오고 가는 시민들을 뵀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도 교대 근무로 근무를 하고 있는 병원의 노동자들을 비롯한 우리 노동자들,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제가 볼 때는 설 민심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경기가 어렵다. 먹고 살기 힘들다. 우시장에서 53년 동안 과일 가게를 하셨던 아버님은 내 평생 동안 이렇게 어려운 설 명절은 처음 본다. 근데 그 아버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장 상인들께서 이구동성에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경기를 어렵게 만들고 정치를 갈등과 혼란으로 부추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이제 심판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총선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민심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윤석열 검찰 독재의 이러한 무도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능에 대해서 매우 배신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한편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설 전과 설 명절 연휴를 시민들과 함께 보내면서 이제 진보당이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새로운 대한정당으로 반드시 우뚝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분께 설 민심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번 총선에서 최대 변수가 사실상 제3지대의 이런 빅텐트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변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렇게 제3지대 정당과 신당 추진 세력을 통합한 이 개혁신당의 파급력, 경쟁력, 특히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낙연 전 총리께서 이제 호남 기반으로 한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이 전남 지역의 영향력이나 파급 효과가 더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개혁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개혁신당에 대해서 뭐 저희가 다른 당에 대한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 개혁신당이 과연 파급력,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좀 봐야 할 텐데요. 파급력,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 사이의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 국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는 합당 전과 합당 후의 지지율 추이를 좀 보면 알 텐데요. 사실 개혁신당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이 4개당이 합치는 그런 발표를 좀 전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설 민심에 끼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했을 텐데 실제로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합당 전과 합당 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나름 그 컨벤션 효과도 기대했을 거고 상당한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실제가 그렇지가 않은 거고요.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고. 그 전남 광주 지역의 일부 여론조사, 최근에 이루어진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 광주 전남 지역의 개혁신당에 대한 지지도와 전국의 지지도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은 개혁신당에 대해서 아직은 크게 반응하고 있지 않다 하는 좀 느낌들이 있고요. 네. 이후에 이제 개혁신당들이 뭘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경쟁력 파급력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성수 위원장께서는 뭐 동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 좀 있으십니까? 예, 우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야권이 총단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민심에 어긋나게 이낙연 씨가 추진하는 개혁신당은 반드시 최소한 호남민의 전국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새로운 정당 신당이라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가치와 비전, 자신의 노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선을 실현할 만한 자체의 조직적 기반, 대중적 지지 기반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낙연, 이준석 씨는 기득권 거대 양당의 대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가 속한 당에서 속칭 권력 싸움에 패배해가지고 마지막 권력의 끈이라도 잡을 심정으로 이렇게 이름만 바꾸고 색깔만 바꿔서 신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신당의 류는 총선 때만 되면 떴다방처럼 생겼다 사라졌습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그렇고
문국현 씨의 창조항동에 그랬습니다. 저는 차찬 속의 태풍만큼도 못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당은 사실 민생 중심의 정당, 그리고 사람 중심의 정당, 그리고 평화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사람과 나라의 존엄과 주권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가치와 노선을 바탕으로 자체의 역량을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도민들께서 호남에서는 제1야당으로 진보당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제 진보당을 전국적 3당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전남 도민들께서 해 주실 역할이라고 보고 또 꼭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진보당이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3당으로 등장해서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당 제도의 혁신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렇게 합류하면서 이제 국힘의 이제 20, 30대의 이 표심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당이 되었죠. 네. 그때도 아마 지금처럼 무슨 바람이 불 건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점차 이 공천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는 비례에서 25석, 네. 지역구에서 비례에서 13석, 38석이라는 엄청난 성적을 냈단 말입니다. 근데 민주당도 지금 그러한 빌미를, 네. 원인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공정한 경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급작스럽게 공천의 결과가 국민의 뜻과 또 국회의원들의 의사에 반하면 아마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저는 전남의 박지원 대표의 공천 문제, 그 전라북도의 정동영 그 대표의 공천 문제, 이 향방이 아주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만에 하나 박지원 대표가 공천을 못 받으면 개혁신당으로 갈 것이고 정동영 대표 또한 그렇게 될 것인데 전 대표 또한 그러면 광주의 이낙연 개혁신당의 대표가 출마를 하고 전남의 박지원 대표가 출마를 하고 전라북도의 정동영 전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되면은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정통민주당은 개혁신당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하고 민주당의 뿌리를 봐라. 이재명은 경상북도 사람이다. 호남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38석이 아니라 더 큰 계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안심할 것은 아니고 이준석과 함께하는 당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많이 갈 것이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개혁신당의 움직임은 찻잔이 아니라 아마 거센 태풍으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다면은 박빙의 수도권에 있어서 야당의 표를 나눠 먹지 절대 여당을 먹지 않기 때문에 여당에게는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거의 큰 승리는 어렵지만은 상대가 잘못을 해주면은 그 결과는 아주 크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 국민의힘 지켜볼 뿐이고 또한 민주당 역시 공천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무섭게 나타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도에 있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이제 개혁신당의 호남 이 전통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이런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성수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개혁신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민주당은 연합 불가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조국신당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국신당 창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국 씨가 왜 신당을 창당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세력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정 정도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종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그리고 마치 본인이 어떤 피해자의 코스프레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의 당을 창당한다는 것은 실제로 대의 정치가 정착된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치의 주체가 정당입니다.
그 정당을 창당할 때는 매우 책임적이고 실질적인 역량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책임적인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다. 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개혁신당이나 조국 씨의 신당이나 너무 준비 안 된 이런 일회성 정당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하중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그 조국 신당 창당을 하면서 5.18 민주 영령들 앞에서 내 아픔을 보니 5.18 정신, 5.18 영령들의 아픔과 고통이 생각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고 이거 경강부회를 해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입시 비리, 자녀 입시 비리를 도와주는 범죄 행위로 2심까지 징역 2년을 받은 사람이 5.18 영령을 팔아먹는 그러한 그 못된 행동을 보면서 과연 저분이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방탄의 정치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숭고한 정신을 애국하기까지 하면서 이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특히 법률가 교수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 다행히도 지금 민주당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진보당 그의 모든 당들이 하나 되는데 조국 신당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조국 신당에 대해서는 3% 미만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의미 있는 성적 결과는 없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그러한 정치인과 교수, 학자적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조국 그 올바른 자세를 좀 함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서동영 부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시죠. 예. 윤석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조국인 건 분명합니다. 역대 검찰권의 행사 중에 이러한 극악무도한 검찰권 행사를 한 사례가 있지 않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국 전 장관은 피해자로서 많은 아픔을 가졌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남인들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에 대해서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건 또 그럴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 조국 신당과 힘을 합쳐서 같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다. 선거라고 하는 게 그 극성 지지층뿐만이 아니고 그 중도층까지 같이 좀 섭렵해야 되는 게 선거라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조국 신당과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총선 때까지 그 입장들을 계속 좀 견제해 나가면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국 신당 창당과 관련한 내용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저희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선거구 조정 문제인데요. 지난 21대 총선에서 선거일을 39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어요. 극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당시에 순천시 같은 경우는 비정상적인 이런 선거구로 상당히 좀 이렇게 지역 민심이 많이 들끓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단독 분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고요. 근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21대와 같은 방식 또는 순천의 단독 분구 그리고 이제 여수 순천의 가불병 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압축해 볼 수 있는 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세 가지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정당별로 이렇게 유불리가 서로 좀 다를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선거구 조정안이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현재 획정위원회가 정한 순천과 여수를 독립된 선거구로 그리고 광양, 곡성, 구례를 하나의 또 선거구로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과 의정 서비스가 일치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해령면 5만 7천 명의 인구를 또 다시 떼어다가 여수로 해서 순천 여수 통합 가불병의 얘기가 나오는데 39일 만에 저번에 했던 것 1년 전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한 이 상황에서 또 웃지 못할 그런 선거구 획정을 한다라면은 전남 도민을 얼마 경시하는 민주당이며 이재명 대표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이제라도 하루 빨리 그 획정위원회가 정했던 대로 광양, 곡성, 구례의 선거구 독립을 하고 순천과 여수를 분리를 해서
그야말로 서로가 독립적이고 의정 서비스, 행정 서비스가 하나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구 획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아쉬움을 표하면서 민심이 어떤가를 와서 해야지 민심의 향방에 쫓지 않고 당의 정략적 소수 의견에 따라서 내 사람 또 다른 사람 잘라내기 한다면은 이건 아마 우리 전남 도민은 심판을 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획정위원회가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저 서북권만 봐도 목포와 신안이 지금 하나로 됐단 말입니다. 그건 아주 잘 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루빨리 현재 획정위원회가 한 대로 이번에 개정한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순천의 단독 분구 두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두석하고 여수의 두석, 광양의 독립 한 석.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서동룡 부위원장님? 예. 선거구 획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게 무슨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탓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사실이 다르고요. 네. 지금 민주당이 이제 비례와 관련해서 준연동형으로 이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전혀 논의에 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안 되고 있어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거여서요. 이게 마치 그 민주당의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이런 것처럼 그 말씀하시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립니다. 우선 이제 지난 21대 39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가장 비이성적이고 그러니까 기형적으로 이루어진 선거구가 바로 순천광양 곡성구의 을 아닙니까? 그게 네. 제 선거구였습니다. 네, 그렇죠. 순천시 해령면을 광양 곡성구로 떼붙이는 거였고 그 이후에 진보당의 이성수 위원장께서 빼앗긴 해령면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이런 현수막도 붙이셨던데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빼앗겼다면 누가 뺏어간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저 뺏어간 사람이 누군가 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쓸쓸했어요. 네.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 선거구 획정 자체가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고 게리만더링에 불과했다는 인식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요. 그게 옆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마치 공격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 권고한 대로 순천이 단독으로 2개가 돼야 한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이 전남 제1의 도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제1의 도시에 걸맞는 그런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또 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소병철 의원하고 같이 또 순천시 의원들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고 또 그 획정 요구안을 홍익표 원내대표 등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당의 입장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순천이 단독으로 2개 분구되는 게 가장 올바른 길이다라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는 다시 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이 좀 빨리 돼야 합니다. 선거구 획정이 빨리 되지 않으면 이 유권자들도 우리 지역에 출마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에 임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지요. 또 후보자들의 입장에서도 선거운동의 자유가 엄격하게 좀 침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해야 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좀 응하지 않아서 계속 늘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거 획정이 이루어지면 순천시가 단독으로 2개 분구되는 방안으로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일반 원칙에도 가장 부합하는 방법이다.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 저희들이 획정위원회가 한 안 네. 그대로 중앙당도 찬성을 하고 국민의힘 도당도 찬성 의견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그건 조금 더 알아보시면 예. 좋겠는데요. 그래요. 지금 국회에서의 여야 간의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협의에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대로 하라고 말이죠. 그대로. 획정 획정위는 안대로 안대로 하라고 말이지. 응하지 않은 거죠. 획정 안대로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좀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상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도당의 정확한 아직 명확한 입장은 없는 거죠. 예, 아직은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 뭐 갈등이 생기는 건 불가피하지 않겠어요. 네. 그걸 그 민주당 내부의 뭐 갈등 이렇게 보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서로 자기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입장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와중에서 가장 올바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도당에서는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태이고 이제 부위원장님의 이제 개인 자격으로는 순천의 단독 분구가 합당하다라는 선에서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다. 지금 국회는 원내 교섭단체가 국힘하고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들 하셨다시피 이 선거구는 1년 전에 법적으로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이 두 곳이 전형적으로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서로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저는 매우 무책임하고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기득권 거대 양당의 카르텔입니다. 기득권 거대 양당이 한 면에서는 싸우는 것 같지만 스스로들의 당리 당략을 위해서는 이렇게 카르텔을 묶어가지고 스스로가 법을 어겨가면서 이 선거구 확정이 21대에도 그랬지만 22대에도 언제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이 두 분께서 이 자리에서 그런 사과라도 좀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선관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안과 관련해서 지난 21대 이 선거구를 주도했던 것은 민주당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순천 시민들에게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여수 순천 가불병인의 현행 선거구에 이런 또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정치를 계속 했어야 되겠는가. 제가 시민들을 만나면서 가장 크게 가슴이 아팠던 것은 정치에 대한 불신입니다. 네. 이 과정도 그런 불신을 계속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획정을 한 대로 저는 결정 지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 전남의 특성상 농도의 특성을 반영해서 그래서 미리 사실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농어촌에 대한 선거구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됩니다. 그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와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고 또 현실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것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드시 자기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진보당은 분명하게 네. 순천은 단독 선거구가 2개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연동해서 민주당의 이제 공천 심사 그리고 경선 진행 일정들이 좀 거기 어떻게 진행이 될 계획인지 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일단 먼저 획정이 먼저 돼야 되겠지만은 이제 그 공천 심사하고 경선 일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구체적으로 안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정이? 예, 근데 이제 좀 전남의 경우 획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좀 공천 그 경선을 붙일 수 없는 사정들이 있어서 예전보다 네. 좀 많이 늘어지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1차에 36개, 2차에 24개, 3차에 24개 총 84개 지역구에 대해서 단수 확정 내지는 경선 결정을 했고요. 네. 전남은 아직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관련해서 일부 이제 뭐 단수 후보 공천설도 있고 뭐 그러긴 합니다만 단수의 경우에는 후보가 한 명밖에 없거나 또는 경쟁하는 후보가 자격이 없거나 또 너무 지나치게 그 경쟁력이 낮거나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도록 돼 있는 거여서 네. 특히나 전남처럼 그 민주당 후보로 되면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경선을 좀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선거구 획정이 되면 바로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경선은 이제 3월 중순 정도가 돼야지 가능하다는 아무래도 전망들이 있던데. 이제 경선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안심번호 추출을 하려면 열흘 정도가 걸리니까요. 네. 그 일정을 고려한다면 좀 3월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21대 선거에 여수 갑이 가장 늦었고 그 하루 전에 순천광양 곡성구례 을이 그 경선을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게 3월 7일이었거든요. 순천광양 곡성구례 을이. 당시는 내 선거가 4월 15일이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4월 10일인데 3월 중순까지 가버리면 지나치게 늦는 거여서 네. 어떤 당에도 좀 조속하게 좀 해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전남에서도 그 민주당 후보 외에 좀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단수 공천을 하든 아니면 경선을 하든 간에 가급적 빨리 좀 그 후보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좀 해두고 그래야 그 본선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동부권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나 진보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일찌감치 본선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민주당이 이제 대진표가 어떻게 짜지느냐에 따라서 약간 유불리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거기 진보당은 지금 본선 준비 시작되셨죠 이미? 예, 우리 진보당은 1년 전부터 후보 선출을 완료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에는 제가 후보로 확정돼서 활동하고 있고 구례곡선 광양에는 우리 유현주 후보 그리고 여수 의뢰는 여찬 청년 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진보당은 잘 아시다시피 시민과 동고동락하면서 자기 활동 과정에서 그 활동을 평가받고 인정받는 이렇게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나 국힘처럼 낙하산이나 줄서기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활동하면서 현수막 정치라든지 또 시장에서의 여러 봉사활동이라든지 또 시민들과의 여러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와 지원 또 특히 순천 같은 경우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과 대책 마련 그리고 또 전라선 수서행 KTX를 다니게 하기 위해서 제가 6개월 동안 순천에 새벽 첫 차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이런 활동 과정을 통해서 진보당의 후보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후보 공천을 꽤 많이 하셨어요. 이번 선거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보다는 빠르게는 보름 전 아니면 일주일 전에 지금 마치려고 하고 있고요. 방금 우리 이성수 위원장님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낙하산 공천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남에 낙하산이 누가 있습니까? 이정현 대표가 낙하산입니까? 김영석 순천 출신 통일부 차관 출신이 낙하산입니까? 모두가 10개 지역 다 해서 경선하고 있는데 비교할 곳에 비교를 하셔야지. 낙하산이라 그러면 정말 낙하산인 줄 알아요. 다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한마디만 아니요. 일단 나 끝나고 하십시오. 일단 말씀 끝나고 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1차로 어제 면접이 다 했기 때문에 1차에서 한 6명, 7명 정도가 되면 나머지 2차에서 전남도 이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명이 다 나오는데 이정현 대표가 광양 곡성 구례 지금 순천 을 쪽에 지금 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천하람 후보가 지금 개혁신당으로 갔는데 그 지역에 순천의 토박이 김영석 차관, 통일부 차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화위복이 아닌가. 더 좋은 후보가 나와서 순천에서 지금 아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행정고 출신이고 서울대학 출신이고 더더욱이 그동안에는 타지 전라남도 외의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전남 사람으로서 이 지역의 토박이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지역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정현과 김영석 차관의 이 쌍두마차가 이끌어 간다 그러면은 동부권에서 저희들이 목표한 10개 지역 2석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서 동부권에 지원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가 전남 지역의 10개 선거구에 전부 다 공천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목표신 거죠? 네, 10개 선거구에 전체 다 하고요. 네. 그리고 당선은 2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거기 보는 후보들의 이제 시각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런 공방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넘어갈게요. 뭐 다른 내용들을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공약 부분인데요. 이제 선거에 임하면서 무엇보다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한 이런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각 정당에서 이제 내놓고 있는 주요 정책 공약, 특히 이제 저희 전남 동부권, 저희 지역에 맞춰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진보당의 이성수 위원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진보당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그리고 함께 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5대 공약 그리고 자산평등세 3대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등 5대 공약을 제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결혼기에 접어든 청년들을 위해서 결혼하면 지불 혼수로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녀들을 키우는데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키움 지원금 일면 보육수당을 2030년까지 월 100만 원씩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년들이 20살이 되면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 1억 자립 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하는 공약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생산력이 무한히 발달하고 있는 이 시대에 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주말 3일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 4일제,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실시하자라고 하는 공약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만큼의 대한민국을 살게 만들었던 것도 다 우리 부모님 세대이신데 이제 빈곤에서 허덕이는 이런 삶을 더 이상 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행복지원금 마련, 그래서 2030년까지 우리 어르신들께서 100만 원의 생활비는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라는 5대 평등 공약을 제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 평등세 3대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자산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0.1% 초자산가들에게 부유세를 국제적 수준에서 정당하게 매겨야 된다. 그렇게만 하더라도 연 15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축약해서 좀 해주시죠. 예. 그리고 30억 이상의 상속을 받을 때는 50%의 상속세를 물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은행과 여타의 에너지 기업들이 떼돈을 벌고 있는데 여기에 횡재세를 물려야 된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평등 5대 공약까지 포함해서 이제 주요 공약사항 들어봤고요. 이제 우리 국민의힘 김화진 도당위원장님께서 네, 지금 저희들은 아무래도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광양권에 2차 전지 국가산업단지 3조 3천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전라남도 김영덕 지사님과 함께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불편한 이 익산에서 순천 여수까지 가는 고속철이 말이 고속철이지 그거 느림보 철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 375억을 확보해서 전라선 고속철도가 그야말로 고속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할 것이고 그리고 2026년도에 세계 섬 박람회가 여수에서 일어납니다. 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또 승인해 줬고요. 약 1,200억이 들어가는 방문자 센터도 여수시와 함께 저희들이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흥에서 나라조우센터 그리고 화순, 보성, 광주까지 가는 4차선 고속도로 이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야만이 52만 평의 약 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래서 5조 9천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와 기재부에서도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네. 저희들은 어찌됐든 이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동안에 어느 정부가 하지 못했던 SOC 국직국지간 사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업이 돼야 되고 접근성을 위한 SOC 이 도로망이 개설되면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오직 전남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따로 없이 지금 하는 것처럼 전남도와 함께 또 2024년 5년에도 추진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동영 부위원장님. 예. 이제 민주당도 민생을 위한 공약들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그 건강보험 적용 문제, 경로당에 주 5일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거거나 월 20만 원의 대학생 기숙사 5만 원을 공급하는 문제, 국가 책임의 온 동네 초동돌봄을 확대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체감 효과가 크고 효능감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시리즈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전남 동북권의 경우 이제 기존 사업에 대해 첨단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여수, 순천, 광양 이 광양만권 경제 권역은 향후 2차 전지, 수소, LNG, 그다음에 항공우주 산업 이런 산업 시설들이 속속 들어오게 돼 있고 또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잘 받아내고 그래서 미래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권역들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일할 수 있는 지역 인재들을 잘 좀 육성해내는 이러한 교육 정책들 그리고 더 나아가 정규 여건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저희가 공약으로서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아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말씀하셨던 전라남도가
그 제안한 그 공약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10대 공약을 제안했는데요. 그 공약을 받아서 전남 도당에서도 지금 공약들을 차근차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3당의 지역 발전 정책에 대해서 이제 들어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동부권에 이제 대표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선거를 전후해서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이 있는데 저희가 뭐 그걸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발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남권 의대 유치와 관련해서 이제 3당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이제 입장들은 어떤 건지 뭐 순번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약 한 3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 3분 시간 동안에 자유스럽게 좀 발언을 해주시고. 거기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네. 전라남도 이 의과대학 유치 설치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있고요. 네. 다만 도지사와 10개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두 민주당이기 때문에 전남도와 민주당 국회의원이 합의를 해서 순천되면 순천대, 목포되면 목포대로 사업 부지를 선정해 주면 곧바로 지금 할 것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걸 못하고 순천대와 목포대가 또 병합해서 하나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캐나다와 같은 온타리오, 노던 온타리오 네. 캐나다 의과대학을 예를 드는데 노던 온타리오는 동부의 레이크 헤드 대학하고 또 로렌시아 서부의 대학하고의 별다른 캠퍼스를 만들었던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면은 2개 대학 중 한 곳에 의과대학을 주면 할 것이고 그리고 소외된 한 곳에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분원을 설치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전남도민 낙후된 의료 서비스 행정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런 방향을 민주당 국회의원과 전남도가 하나 되어서 선정만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또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6일 날 그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를 했잖아요, 보건복지부가. 근데 거기에 의대 신설 빠져 있고요.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공공 필수 의료 대책 빠져 있습니다. 단지 숫자만 늘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남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데가 전라남도인데 전라남도에 의대 신설하겠다는 대책이 아예 빠져 있어요.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내 국회의원들이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의대 신설 자체를 이번에 대책에 넣지를 않았는데 왜 그거를 도지사와 그 국회의원들한테 탓을 돌리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고요. 저도 이제 그동안은 그 의대 신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계속 지금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의대 신설 반드시 필요하고 의료 취약 지역에 그 공공 필수 의료를 더 보충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 반드시 필요한데요. 단지 숫자 2,000명 늘리는 문제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고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교육부 국장을 불러서 제가 이 문제도 좀 강력하게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의대 정원 이제 배정은 또 교육부에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좀 노력을 하겠고요. 전남의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이 대원칙부터 먼저 결정을 좀 해야 하는 문제여서 이제 여수와 목포와 순천 사이에 여러 지역적으로 서로 이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네. 의과대학을 어디로 가져가느냐의 문제는 대학병원을 어디다 설치하는 게 옳으냐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수, 순천, 광양은 인구가 75만이고 인구가 집적돼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의 필요성, 그 효용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전남 동부 지역에 대학병원이 들어서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유치 과정, 그러니까 대학 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주장하고 노력하면 될 문제 같고 우선 정부가 의대 신설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 이게 우선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는 정부들을 상대로 계속 좀 싸워나갈 계획입니다. 네. 뭐 이성수 위원장님께서도 예.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저번에 전남에 여야 4당이 공동 합의했습니다. 전남에 의대를 유치하자고. 그때 김하준 위원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발표면 이건 사실 전남도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더 이상 전남도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 제가 새벽 5시부터 거의 매일 네. 순천역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첫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병원에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전남도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전국적으로 가장 크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책임적인 정치권에서 책임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순천과 목포에 대해서도 저는 순천이냐 목포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대 정원이 확보가 되면 현실에 맞게 두 곳에 다 배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은 그런 전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세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그리고 서동용 민주당 전남도당 수석 상임 부위원장,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선까지 이제 50여일 남았습니다. 지역의 유권자들도 관심을 갖고 차기 지역의 일꾼이 누가 가장 적합한지 유심히 살펴보고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